자, 안녕하십니까. 한일 관계 2000년 화해의 길목에서 저자 손승철입니다. 먼저 책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책을 왜 썼는지, 목적이 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일 관계가 해빙 모드에 접어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일본 하면 민족 감정에 앞서서 무조건적인 반일 프레임으로 반일하지 않으면 마치 매국노처럼 그렇게 취급된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반일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또는 안중근 의사가 있는가 하면 또 세종시대에 신숙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 집행을 앞둔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는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라고 했고, 임종을 앞둔 신숙주에게 성종이 찾아갔을 때 신숙주는 원컨대 부디 일본과의 화친을 잃지 마소서라고 유언을 하면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2019년입니다만 한일 양국에서 서로 왕래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을 방문한 사람이 750만 명 정도가 됐고요. 일본 사람으로 한국 온 사람이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일 간에는 반일 또는 혐한 이런 벽에 가로막혀서 상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일 관계를 제대로 알자. 반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휘를 해야 극일할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첫 번째 컨셉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일본을 만날 것인가, 지위를 기본 전제로 해가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는 기본적으로 팩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흔히들 역사는 유적과 유물을 남기고 유적과 유물은 역사를 증언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서 박물관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팩트, 한일 관계의 팩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셋째는 역사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저는 점선면의 스토리텔링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하나가 점입니다. 그 점이 연결을 해서 선을 만들고 그 선이 면에다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역사관이 만들어지고 후대에 역사가 남는다.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한일 관계 2000년을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200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2000년이라는 세월을 5시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각기 한일 관계의 처음 만남의 시대, 선사 고대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북국 시대, 고려 시대가 되면 적대의 관계가 돌입하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가 되면 외구의 약탈, 또 임진왜란, 그런 것이 반복되지만 결국 공존하는 것만이 한일 관계의 갈 길이다. 그 다음에 개항이 되면서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한일 관계는 엄청 상처에
물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화해를 해야 하는데 화해의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만남, 적대, 공존, 상처, 화해 이렇게 5개를 가지고 한일 관계 2000년을 나누어 봤습니다. 시대 구분을. 그래서 선사 고대에는 만남, 인연과 만남의 시대,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는 적대, 그 적대의 실상과 허상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약탈과 전쟁을 공존으로 바꿔가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개항 일제강점기는 신탈과 그것의 가면, 지배의 상처,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그 이후의 한일 관계를 화해의 과정으로 보고 그 장애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만남의 시대입니다. 한일 관계의 만남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죠. 2000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만 년 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1만 년 전에 한일 관계는 구석기나 신석기로 표현이 되죠.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1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닷물이 이제 늘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바다에 의해서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주로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입니다만 많은 유적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만남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에 산 사람들, 일본 열도에 산 사람들의 관계가 한일 관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일본인들은 또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어떤 종족들이 살기 시작했나 하는 걸 보면은 우리 한국인은 아시다시피 예족이라든지 또 맥족이라든지 한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본인들은 대략 4가지 계통으로 일본 열도에 살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쌀 농사의 기술이 어떻게 이제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연결되는가 보면 역시 일본인의 이동 경로와 비슷하게 쌀 루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한일 관계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대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농사를 지니까 농산물들을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릇이죠. 토기.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 또 일본은 조먼 토기.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면 중간에 쓰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쓰시마 정중간에 향토 사료관 일종의 박물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쓰시마에선 자기 쓰시마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화의 십자로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문화의 일종의 중간 지점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출토된 유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유명한 청동기 유적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울산의 검단리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타 큐슈의 요시노카리 유적지입니다. 이게 다 청동기 유적지인데 거의 유적지의 형태도 그렇고 출토되는 유물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그것이 같이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국시대는 아시다시피 백제신라 고구려 아닙니까? 백제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일본에서는 큐슈의 후나야마 고분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한반도에서는
공주의 수천리 고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출토되는 금관이 거의 흡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조금 지나면 이제 불교가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최초의 사원이 일본에서 아스카에 있는 아스카사입니다. 비조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역시 불교도 한반도로부터 들어갔다. 백제로부터 전래됐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신라의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 그 다음에 일본의 광룡사에 있는 목조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생긴 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보면 다카마스 고분, 역시 아스카에 있습니다만 그 고분 안에 들어가면 고분 벽화가 지금도 그대로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분 벽화를 보면 마치 우리가 만주의 고구려의 고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완전히 고구려 사람들이 똑같이 분장을 하고 고구려의 예를 들어서 현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제, 신라, 고구려 그런 고대 문화가 그대로 한반도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의 인연과 만남으로 일본 고대 문화 내지는 고대 국가가 완성되어 간다. 그러면 그 고대 문화를 누가 완성해 가느냐 할 때 일반적으로는 도레인을 얘기하고 있죠. 도레인. 그래서 바다를 건너 온 사람들, 원래 뜻은 그렇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도레인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시기를 보면 대략 세 시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가 고조선이 멸망하는 BC 2세기 전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남하정책을 하잖아요. 그 남하정책을 하면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온다. 그 다음 단계가 고구려가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670년 전후에서, 삼국통일 전후에서. 그때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도레인이라고 하고 그 도레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여러 사람 학설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본 인구를 한 600만 명으로 보는데 한반도에서 간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된다. 엄청난 숫자죠. 그럼 그걸 뭘로 산출했느냐? 그 800년대에 신찬성씨라고 해서 일본의 지배 계층의 일종의 우리 지금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거기 나오는 성씨가 대략 1065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약 30%가 한반도의 성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교토에 있는 신라계통의 하타씨, 또 아스카의 백제계통의 소가씨, 또 다카마스 고분이나 오사카의 가야계통의 아야씨, 이런 성씨들이 결국 일본의 지배계층이 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대 문화와 고대 국가가 완성됐다 하는 건 일본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홍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은 고대 한반도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근현대에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 가운데서 제 책에서 향가와 만엽집을 소개했습니다. 최근의 학설입니다만 향가를 연구하는 김영애 교수가 일본의 만엽집이 신라 향가로 만들어졌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 향가가 총 25수가 있는데 그 향가를 만드는 기법으로 그대로 일본 만엽집을 4,500편이나 되는 만엽집을 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와세대 대학의 이성시 교수라고 있는데 그 이성시 교수는
한국 목간의 영향으로 일본의 한자와 율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건 고대사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하나의 예를 들어 사건일 수도 있고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고대에 있어서의 한반도와 일본의 인연이다,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고대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고대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한반도는 통일신라와 발해입니다. 근데 이제 왕래가 굉장히 많아요. 30회 이상 서로 사신을 주고받고 왕래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왕래가 주로 큐슈에 있는 다자이후라는 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북국 시대와 고려야 일본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실제로 고려는 많이 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적대 관계가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의 일본과의 교류 현황을 간단하게 지도를 표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는 장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발해는 동해를 통해서 일본과 엄청나게 교역을 하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큐슈의 여기 다자이후 고분이고요. 다자이후가 이제 여기거든요. 큐슈의 맨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일본 열도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적들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교류를 증명해 주는 게 도다이지, 동대사지요. 동대사의 정창원 쇼쇼인이라는 데입니다. 이게 저게 동대사. 여러분들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 사슴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 쇼쇼인이라고 요 창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보물 창고입니다. 여기에 가면 이런 유물들이 현재 보존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신라의 촐락문서, 또 신라의 숟가락, 또 신라의 가위. 요게 이제 경주 안압지에서 나온 가위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대로 일본에 전해지고 심지어는 페르시아 잔이 백제를 통해서 일본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왕래가 아주 빈번했다. 그러나 실상은 적대 관계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이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역이 왕성했어도 전부 상인들에 의해서 진봉 관계라고 하는 무역 형태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적대 관계의 하나의 상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1079년에 문종이 지금으로 보면 아마 심혈관계통에 무슨 병이 있었나 봐요. 중풍이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방으로 노력하다 안 되니까 일본에 한의사를 보내달라, 의사를 보내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근데 퇴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사를 파견해달라고 하는 그 국서에 고려보다 일본이 상국인데 상자를 안 썼다 이거야. 그리고 국서니까 정식으로 이 국서 함에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봉투에다가 넣어갖고 그냥 편지 보내듯이 보냈다. 일본 여론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정식 국서인데 관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상인을 통해서 전달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결국 염원군이 일본을 침략하면서 본격적으로 완전히 적대 관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원군의 일본 침략이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결국 1차로 스시마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2차로 큐슈의 이 지역을 다카라시마라는데 여기를 공격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염원군이 완전히 몰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는데 결국 그 태풍을 일본에서는 신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적대 관계의 실상이 뭐냐 하면 당시 일본인들의 대외 인식이라는 게 우선 세계관이 일본은 신국이고 천황이 구심점이고 교토가 중심이다. 그래서 교토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미개한 지역이다. 그 사람도 아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고려 사람들을 코굴이라고 그랬고 몽골 사람을 무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회화 그림이 남아있는데 몽골군과 고려군의 얼굴을 보면 완전히 털난 짐승으로 그려져 있어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을 불교가 지배했는데 그 불교 사상이 오늘 말법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불교의 가장 시작은 이제 인도부터 시작된 천추,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데 일본이 끝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이 끝나더라도 일본만큼은 신국이기 때문에 신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그게 소위 말해서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 그래서 신풍, 가미가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진주만을 습격하고 미국 함정에 비행기에 특공대가 떨어질 때 전부 가미가제라는 말을 썼잖아요. 가미가제 특공대. 이런 관계가 이 시대의 적대 관계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대를 본 겁니다.